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전략에 대한 힌트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조용합니다만 이슈는 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5위에 오른 이 키워드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5위에 올려놨습니다. 큰 카테고리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재무부 쪽에서 IRA 세부 법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기업으로만 놓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금요일 날 나온 이슈였고, 그리고 오늘장 오전에 세게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위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된 시각이긴 한데 위원님, 지금 정도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라면 어떻게 이 이슈가 소화가 되고 있다,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이 지금 처음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하게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장 증설하는데. 그러면 순간순간 재무제표가 좀 악화된 재무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있어서의 어떤 뭐 상황들, 현금흐름이 악화됐다라는 등,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뭐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등,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걸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호재다. 이건 장기적으로 호재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악화된 게 나오지?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면 그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걸 견뎌내실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리 다 선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2차 전지 모든 섹터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극과 극으로 조금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죠. 지금 밸류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성이 꺾였다라는 건 아니지만 밸류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이 뉴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뉴스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소화돼야 되는 이슈라고 1차적으로 저희 해석을 받아봤고요. 그러면 부장님께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워낙 지금 강한데요. 사실 부장님께서 한 달 전에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저희와 공유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목표해 주셨던 것도 훨씬 뛰어넘은 지금 상황인데, 부장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LG 향 종목으로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관련된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악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다면서 이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공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다소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주가들이 그때 좀 출렁였던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관련된 애리조나 투자건이 시장에서 예상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기존에 검토됐던 부분들이 뭐 1, 2조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이 7조 2천억 정도 수준인데 단독 투자 결정으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제 이 7조 2천억 사이에는 중국의 기존에 캐파 증설을 하기로 했던 내용들을 미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종 아마 관련된 캐파에는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제 미국 쪽으로 좀 7조 2천억 정도로 굉장히 좀 집중을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하나 70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ESS, LFP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이하나70 원통형 배터리는 27기가와트, 그리고 이제 ESS 관련된 LFP 관련된 부분들은 16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하나70 원통형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 향이라든지 루시드와 관련된 일부 스타트업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ESS LFP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역시 이야기될 수 있고, 일부 이제 뭐 하나솔루션 등이 시장에서는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테슬라 쪽으로 거의 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수혜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NCM 관련된 양극재 쪽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NCMA 관련해서는 양극재 소량으로서는 LNF라든지, 그다음에 LFP 양극재 쪽은 역시나 NLF가 가는 것이고요. NLF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LG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증납 등을 통해서 아마 30% 정도는 테슬라로 또 가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테슬라 쪽에서 상당히 뭔가 많이 팔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NLF가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제 NLF가 기존의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약간 한 40% 가까운 디스카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은 수직 계열화 부분에 대한 약간의 뭐 약하다는 어떤 그런 시장의 분석들 때문에 다소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요. 아마 LF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크게 디스카운트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뚫고 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NLF가 아마 추가적으로 공상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하는 대구 3공장을 7월에 완공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아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당겨져서 완공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생산 능력이 연간 10만 톤 규모이고 7월부터 가동하면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이죠. 올해입니다. 2월달 테슬라와 3조 8천억 정도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도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내나 북미 배터리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NLF가 그렇게 간다면 결국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첨보라는 기업도 오늘 굉장히 괜찮은데, 이 부분도 아마 NCM 등의 삼원계 관련된 P전해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첨보가 될 것 같고, LFP F전해질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해서는 아마 첨보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P전해질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F전해질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보다 다소 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입장에서 또 첨보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가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테슬라 관련된 상당히 좀 직결된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러한 어떤 주가의 굉장히 강세는 좀 설명이 될 수 있고, 다소 좀 디스카운트된 부분들이 수직 계열화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는 부분, 그리고 아마 3, 4월 지나고 나면서 북미 쪽에 해당 관련된 진출권이 좀 이야기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이렇게 정부가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포스코 케미칼도 뭐 미국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NF도 아마 미국 진출과 관련된 건이 조만간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좀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검증된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위원님과 조금 더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항상 2차 전지는 뭐 이야기가 뉴스를 찾아보면 언제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이슈,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까지 끌고 갈 이슈로는 저희는 뭘 봐야 되나요? 사실 밤값 자동차 보급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희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IRA 세부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이니만큼 2차 전지를 보고 계신 분께는 주 후반까지 끌고 갈 때 이 뉴스는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 이 모멘텀은 꼭 챙기자라고 조언해 줄 만한 뉴스가 있으실까요? 일단 IRA법에 이제 세부 법안이 이제 나오는 것이 현재 지금 100서 내용 정도 나온다라면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쪽들이 시세가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어디서 가공하느냐거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느냐,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또 향배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도 지금 예단하기 어렵고 언제 발표될지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로 발표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 법안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악재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작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오늘 3.4% 정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런 것이 지금 나쁘게 우려할 정도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3일, 6일, 9일, 9일째거든요. 네. 현재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9일이고 내일이면 이제 10일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방향성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는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만 놓고 본다라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다시 또 상방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교롭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세부 법안에 따라서 어떻게 어디서 소재를 다루느냐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생기면 여타 다른 쪽들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른 쪽들이 다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슈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심리를 강화시키게 이슈를 받아들이는 거지 이슈가 먼저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뭐 미리 드렸던 질문은 아닙니다만 IRA 법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사실은 찐 수혜주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세부 법안 나온 시점에 수급의 이동을 보고 신재생도 그거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신재생도 이제 세부 법안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신재생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과 유럽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재생을 미국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재생을 미국 쪽 수혜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생을 해가지고 신재생이요. 그러니까 이제 리사이클이 아니라 신재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 법안에 대한 제가 이제 리사이클을 혼동을 했는데 미국 쪽에 법안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도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섣부른 예측을 했다가는 된설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보지 너무 예단해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말씀드렸으니까 리사이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폐배터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피해예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해서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수혜가 각각 다르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IRA 세액공제 세부 지침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나오는 대로 저희 랭킹5에서도 관련된 이슈 커버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4위로 넘어가서도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부품 빠르게 수요 증가. 사실 지난주부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이야기했습니다. IT 소부장으로 좀 크게 묶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지금 구간에서 계속 관심을 둬야 될 쪽이 어딘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부장님께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IT 소부장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뉴스의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쪽 어느 쪽이라고 부장님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반도체 바닥론은 뭐 해외 IB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적자가 4조 2천억, 4조 3천억까지 적자가 1분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부분은 적자이지만 뭐 다른 쪽하고 다 합쳐서 적게는 8천억 정도 영업이 그리고 뭐 조금 더 높게 본다면 1조 2천억까지는 시장에서 리서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만드는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실적 하향이 이 정도면 거의 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당장보다는 일단 사이클에 대한 움직임들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데 관련된 바닥론, 그러니까 재고의 바닥론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쪽이라서 아마 관련된 제작사들은 실적만 놓고 보면 사기가 좀 힘들고 사이클론으로 본다면은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이렇게 계속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내 리포트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IB도 다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300조 관련된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K 칩스법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봤을 때는 소부장 관련된 쪽들이 상당히 좀 더 탄력을 받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은 조금 실적단이 일단 1분기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 매수 정도의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3월 20일 정도까지 지금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수출 금액을 보면 MOM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2개월 연속적으로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좀 회복세로 간다라는 점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 보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IT 쪽에서는 역시 OLED 쪽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24년도 정도부터는 아이패드가 대면적화되는 부분이 OLED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맥북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 전장용 OLED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면적화 부분에서는 결국은 장비 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4월 정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관련된 초격차 관련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8.7세대 관련된 부분들이 2분기 정도부터는 발주가 본격화되는데, 장비에 대한 부분은 경기 이슈 때문에 다소 조금은 발주가 좀 슬로우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조금 슬로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적 아이패드라든지 맥북과 같은 대면적 OLED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중에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인데요. 그게 RGB 관련된 그 소재를 두 겹으로 쌓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RGB가 2번 정도 이상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소재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면적화와 소재량 부분에서 아마 덕산 네트워크스 비슷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소재 쪽이 장비주보다 조금 더 유리한 구매를 갈 수 있고요. 다만 상반기까지는 어떤 실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소 좀 기다렸다가 실적 때문에 조금 늘릴 때 내년이나 하반기를 보고 다시 사는 국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굉장히 열립니다. 그리고 대면적과 관련된 OLED 시장이 열린다면 지금의 아이패드나 맥북 정도 시장이 새롭게 열릴 때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약 5억대 준하는 새로운 소재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어주시면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지 팁도 들어봤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위원님께도 관련된 이슈 중에 앞서 부장님께서 수급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위원님께서도 이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걸 감지하셨는지, 그렇다면 요거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섹터에 한해서. 제가 지난 주초에 OLED 한번 말씀해 드렸어요. 주셔서 예. 이번에 반도체 한번 들어보려고요. 예, OLED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가 있는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현재 지금 이제 업황이 이제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이제 이제 장비주들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다운 사이클이지만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MTN에서 연초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전지 장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고,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업황과 상관없이 미국에 무조건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이건 단지 이제 우리가 이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무조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글로벌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경기랑 무관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호흡이라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은 이게 지금 이제 짧아졌어요. 아무래도 한 3년 정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그러니까 3년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그 전에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하고 갑자기 올라갈 때는 좀 매도하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IT 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계속되는 호재 촉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도주 성격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가져온 게 저희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2,400선 위에서 순항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위원님, 사실은 제약바이오의
한해서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종목들 세부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지금은 호재가 나왔을 때 제약이 받아들일 준비는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가에서 차기 투자주를 찾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몇몇 증권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 지난주 같은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의 또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현재 주도주인데 포스트 2차 전지 업종들을 찾는 것 같아요.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을 끌만하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폼을 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글쎄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에 따른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장력께서 참여하시는 TF팀이 구성되면서 바이오 쪽에 힘을 쏟겠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SK그룹 관련해서 바이오 쪽들이 이제 관심 좀 끌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포문은 삼천당 제약이겠죠. 네. 삼천당 제약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 정도 뉴스냐라고 본다라면 아일리아라는 황반변성 치료제가 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뭐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눈에 실핏줄이 생기면서 그게 굴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따른 이게 이제 그 블랙버스터급 그 신약인데 이게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 특허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조금 개별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 딱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서요. 안 그래도 이거 딱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2월 초에 2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천당 제약을 제약바이오 저희 커버했을 때 추천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지금 구간의 상한가를 진입한 그 상황입니다. 8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 언급을 딱 해주셨고 마침 딱 AS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 50% 넘는 수익률입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조언도 살짝 더 들어보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이거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작년 말에 그 블랙버스터급 신약 3개가 특허가 풀렸어요. 2개는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접근 안 하는 건데 황반변성 치료제가 블랙버스터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굴절 현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거를 현재 지금 여러분들 삼천당 제약 잘 모르시는 분들 보면 주위에 인공 눈물 넣으시는 분들 있죠. 저도요. 이게 거의 90%가 삼천당 제약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 눈물을 통해서 이걸 치료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전 세계에서 블록버스터급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오 약은 임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네릭 같은 경우는 특허가 풀리면 바로 찍어낼 수 있지만 바이오는 시밀러이기 때문에 임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근접해 있다라고 보면 아일리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다는 면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걸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정리 받아보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께 전반적으로 팁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만약에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튀었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이 패턴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금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주식들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의 기본 개념은 이 가치가 반영되는 걸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늘 확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럴 때는 살짝 뒤로 물러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건 내가 잘못했나라고 또 판단했을 때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TN에서 가장 먼저 이 주식의 올바른 가치를 말씀을 드려왔고 이걸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뉴스를 봐가지고 사야 돼 팔아야 돼 남들이 그럴 때 MTN 시청하시는 분들은 난 이미 수익이 났는데 그럼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홍보성 멘트까지 감사드려요. 자, 저희 이슈 먼저 저희 정리 빠르게 해드리고 분석도 깊이 있게 해드릴게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도 속보 나와서 저희와 처음 많이 이 뉴스 팔로우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정리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SM 재료 소멸의 주가 급락, SM만 놓고 보면 10만 원 선 아래입니다. 부장에게 바로 질문 드릴게요. 사실 여러 이슈화가 되면서 그룹주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좋다라는 이야기, 엔터주 좋다라는 이야기 동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치가 어디가 맞는지부터 일단 헷갈립니다. SM 지금 10만 원 무너진 구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공개 매수 관련된 경쟁률 안분 비례 결과가 이제 대충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마 카카오가 내일 정도 공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만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미참여 주체로 이야기되는 쪽은 지금 매수 주체인 카카오 3.28%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1.63% 그리고 SM의 자기 주식 1.3%와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1.1% 정도 수준입니다. 컴투스도 일단 전부 다 매각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개 매수 경쟁률을 본다면은 아마 전체적인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2.65 대 1 정도, 최고 아마 청약 경쟁률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공개 매수 참여자들이 내놓은 물량의 37% 정도만 카카오의 매각이 가능하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엑시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다른 매수 주체를 찾아서 그걸 넘겨야 되는데 이 만만하지 않은 물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SM이 16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오버슈팅을 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공개 매수 대결 구도에서 굉장히 서로 경쟁적으로 좀 주가를 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렸고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관련된 숏스퀴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제 공개 매수 물량 자체가 공개 매수로 내놓은 물량 중에 37% 정도 좀 이제 팔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물량은 단순 계산만 해보면 굉장히 좀 낮게 팔게 되는데 그렇게 낮게 팔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이 이제 매입했던 가격에 대해서 손실을 보느냐 수익을 보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주가 부분들은 펀더멘탈로 규결이 될 텐데 SM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카오와의 시너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SM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오프라인 쪽에 공연이 새롭게 진행이 되면 SM뿐만 아니라 공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YG 같은 경우도 대만의 블랙핑크가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리오프닝 되는 상황에서는 기획사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을 했던 물량 그리고 아마 공개 매수 물량 중에 일정 부분만 일단 공개 매수가 되고 나머지 물량들은 시장에 털든지 아니면 다른 매수주를 찾아야 되는 좀 불안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또 거꾸로 약간 부메랑처럼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다면 정확하게 잘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회사가 또 안으로 손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 던질지 아니면은 다른 쪽 주체를 찾아서 불락을 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인 영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M 관련해서는 그럼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에 한 7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보는 전략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가격을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SM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15만 원 공개 매수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이제 선물을 따라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물량에 대한 소화 여부가 여기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오버슈팅이 나갔다면 지금은 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들이 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화 여부를 조금 더 좀 확인을 매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어떤 물량에 대한 이슈이지 이게 SM이 안 좋아서 빠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받아봤고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요거 많이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말 사이 그리고 금요일 날도 하이브 얼마 정도 차익 예상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이브도 많이 떨어집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같이 떨어지는 건지, 지금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어떻게 저희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수혜를 본 건 이수만 전 의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브 측에서 12만 원에 이것을 이제 인수를 했죠. 이수만 전 의장 측의 금액을 공개 매수에는 실패를 했지만 12만 원에 인수한 것을 지금 현재 15만 원에 팔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죠. 1,000억대 이익을 볼 수 있었죠. 전량을 다 팔면. 근데 이제 암호은비를 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못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가격에 팔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자, 우리 냉정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팩트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팩트를 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지만 처음에 12만 원 얘기가 나왔다가 15만 원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16만 원까지 갈 때 일부 유튜브나 일부 출연자분들께서 18만 원을 하이브가 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노이즈를 좀 작용하면서 그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주가 어디까지 빠지느냐?
공개매수 이전까지 주가는 열어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까지 왜냐하면 열어둬야 공개매수 이전 가격에서 공개매수가 들어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펀더멘탈로 가야죠. 저는 그 가격 때까지는 각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한번 빠지면 최악의 경우까지는 각오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최악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지금 7만 원이라는 가격을 장기간 횡보했어요. 이게 물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가수라든지 카카오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약간 올라갔다가 바로 제자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심점을 찾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이브 입장에서도 보면 오히려 하이브 입장에서는 방시혁 의장이 제가 볼 때는 실기를 했다. 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너무 빠르게 결정을 했고 하룻밤에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의외로 저는 하이브가 이번에 물량을 다 던지리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걸 가지고 카카오와 협업 관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언론에서는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보게 된다면 하이브도 당분간의 주가 약세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1위로 가도록 할게요. 1위는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서 좀 짧게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히토류 관련주 저희 살펴볼 겁니다. 자원굴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국인데요. 사실 무기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인지 국내 관련주 주목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부장님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히토류 관련주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조 속에 주목을 해도 될까요? 네, 뭐 히토류 관련주는 사실 뭐 테마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펀더멘탈리 뭔가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뭐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외신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상반기 히토류 채굴 재련 총량 배분 지침을 기업 대상들에게 이제 하달을 했다 보이고요. 상반기 히토류 채굴량을 약 12만 톤 그리고 재련량을 11만 5천 톤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역대 기존 최대였던 작년 하반기 채굴 12만 9천 톤, 재련 10만 4,800톤보다 10%가량 늘어난 규모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나 호주 등의 증산으로 50%까지 떨어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다시 중국이 끌어올려서 자원 굴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테마성 이슈로 히토류가 올라가는 거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히토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보다는 대부분 다 테마성 움직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 테마로 대응하자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랭킹5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